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 중에 실세로 불렸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경환 의원 구속되기 전 기자들과 만났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신다는 의미실까요? 어떤 혐의로 설명하실 건가요? 오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활비 아까 인정하신다고 끄덕거리셨는데 그거 계속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데 특수활동비 뇌물로 받은 혐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죠.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구속된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사건이 참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이니까 한 2달여 동안 계속 지금 출석을 하라 못한다 이런 게 시소를 왔다 갔다 했고, 예. 지난달 11일 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회기 중이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여야 할 것 없이 다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죠. 예. 그랬다가 12월 임시국회가 모두 끝나고 나서 이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나와서 출석을 해서 실질 심사를 3시간 동안 받았어요. 그랬다 들어갔고 오늘 새벽 구속이 집행이 됐습니다. 일단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면은 국정원의 예산을 총괄하는 최고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고요.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나는 절대 이런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법원은 최경환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이 돈을 준 그 여러 가지 정황과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죠. 부총리실에서 국정원의 그 간부와 그다음에 직원들이 또 돈을 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영장이 떨어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데 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고 MB정부 박정부를 거쳐서 최고로 고공비행하던 최경환 의원이 이제 급전직하 추락하는 모습이 이제 보였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것이 뭐냐면 최경환 정도 되는 사람이 국정원 특활비를 아무런 끄리낌 없이 받았다. 이 얘기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토론하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마치 1970년대 박정희 때로 옮겨간 거 아니냐. 국정원 돈이 내 돈이고 이런 어떤 팽배한 어떤 그 당시의 그 범죄의식에 대한 그 사고가 부재한 상태에서 정말 아마 그 최경환 부총리가 받았다면 별 범죄란 느낌을 전혀 못 갖고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경환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집무실에서 그것도 직원들 다 있는 데서 1억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뒤에 이제 탄핵, 촛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그야말로 시대 정신과는 굉장히 괴리된 어떤 그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어떤 그 불감정에 집단적으로 좀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소장이 아니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은 최경환 의원이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심부름으로 온 이현상 기조실장에게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 이런 얘기했다는 내용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최경환 의원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아마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말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이게 법적인 그 이제 뇌물죄라고 하면은 이게 뇌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어떤 그 법리적인 그 이제 뒷받침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게 뇌물로 받은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특수 활동비로 이제 받은 거다 이런 것을 아마 보호 논리로 아마 세우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뭐 수석이고 또 장관이고 뭐 부총리고 할 것 없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소위 여권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공사 구분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정권의 도덕성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이거는요.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각 부처마다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국정원돈은 받아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제 그 지난 정권이 망한 이유가 국정농단 때문에 망했는데 그 근저에는 정권 실세들의 공사 구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 이게 이번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당시에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정말 한탄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의원 지난해 11월에 이 혐의가 처음 불거져 나올 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었습니다. 내가 전 정부의 실세 정치인이다 보니 나를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무작정 파헤치고 있다. 이런 명백한 표적 수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 전 정권에 소위 실세했으니까 뭘 하나라도 캐내서 뒤집으셔야 된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정말 참 여러분들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정말 제가 참 억울함도 호소해보고 온갖 해봐도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검찰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야당 파괴 공작, 정치 탄압 이런 거는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최경환 의원이 평소에 목소리가 좀 크지 않아서 혹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어쨌든 최경환 의원 명백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야당 파괴 공작이고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저 당시에 계속 해왔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억울하다. 나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인데 저게 작년 11월 24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두 차례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 유명했던 할복. 예. 저것이 11월 16일 날 SNS에 올린 글인데 국정원이 왜 1억이나 되는 돈을 나를 주겠냐.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이게 그 유명한 할복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는 잘 보십시오. 왜 줬겠느냐.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에 방점이 있고 그런데 며칠 뒤에 한 일주일 뒤에 11월 23일입니다. 아까 의총 바로 전날인데 그날은 또 기가 막히고 억울한 심정이다.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풀이의 눈먼 정권이 저 한 사람에게 만족하겠느냐. 그러니까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편지를 호소를 했어요. 자, 앞에 글하고 뒤에 글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요.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데에 방점이 있고 뒤쪽에는 내가 지금 표적을 받긴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뉘앙스로는 받았는데 표적으로 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 이런 거에서 도와달라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 나서는 꼭 처음에는 부인하죠. 안 받았다. 나중에 두 번째는 표적이다 또는 이건 대가성이 없었다. 관례다. 뭐 이런 쪽을 그 과정을 그대로 최경환 의원이 거쳐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자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철저한 검찰의 수사 촉구했습니다. 최경환 의원 구속된 것은 사필 규정이다. 한국당은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
국민의당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한다. 바른정당 예전에 같은 식구였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잘못된 패습을 도려내기를 바란다. 정의당 한국당 정치보복 물타기 그만두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죠. 최경환 의원이 몸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반응이 안 나왔습니까? 이렇다는 입장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었어요. 자, 보통 아침에 대변인들이 여러 가지 관련 브리핑을 하거든요. 네, 현안이 있으면 꼭 입장을 내놓는데 어젯밤에 이우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 그러니까 당의 거물급 의원 2명이 구속이 됐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대변인 논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지도부들이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뭐 회의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아무런 회의가 잡혀 있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 있을 때마다 SNS에다가 어떤 입장들을 잘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이 두 분들도 장제원 수석 대변인. 예, 그렇습니다. 모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전부 밤사이에 구속이 됐음에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반응을 보이기가 좀 껄끄러웠던 모양이죠?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뭔 얘기를 할 겁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커버가 되는 게 있고 커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몇 년 전으로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후원금이었습니다. 개인의 박연차 회장의 정치 후원금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뇌물죄로 몰아가지고 구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 혈세를 갖다가 가져다가 개인이 쓰고 또 그걸 갖다가 뇌물로 주고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가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슨 변명할 거리가 있겠느냐. 뭐 지금 이제 최경환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우현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 정치 소위 그 공천을 빌미로 해가지고 준 이런 내용들. 돈 받은 것들은 도대체 이거는 뭐 어떻게 방어할래야 방어할 수가 없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사실은 입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최경환 의원이 사실 유능한 정치인이다. 관료 출신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에 집권당의 원내대표도 지냈고요. 장관직을 2차례나 역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냈고요. 이런 대단한 정치인인데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최경환 의원 잘 아시죠? 네. 어쨌든 최경환 의원이라면 위스콘신이라는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대표실의 비서실장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정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위스콘신 이회창 대표 시절에 유승민 지금 대표가 위스콘신 출신 아닙니까? 그쪽 네. 인연을 통해서 이제 정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박근혜 천막 당사 시절에 이제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첫 번째 비서실장이 또 유승민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유정복 지금 인천시장. 유정복 지금 그다음에 인천시장. 최경환 의원. 세 번째가 최경환 의원이다. 뭐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가는데 유승민 이제 비서실장 시절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관계가 대단히 좀 껄끄러운. 그러니까 유승민 방식으로 이 문고리 3인방 비서들을 좀 강력하게 지휘하는 형식이었다면 최경환 비서실장은 이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았던 비서실장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은. 그렇죠. 뭐 왜냐하면 좀 잘 다독거리고 그다음에 이 세 사람의 어려움을 자기가 좀 안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조율을 했다라는 평가가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의 신뢰를 증폭시켜가면서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그 소위 친박의 핵심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을 통해서 또 다른 위스콘신 학파의 안종범, 강석훈 뭐 이런 또 사람들이 친박으로 또 합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위스콘신과 비서실장 이 두 축을 통해서 박근혜 치세 시절에 승승장구를 했고 최경환 의원이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뭐 진박 간별사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지만 그 이전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B 쪽에서도 친박 배려 명목으로 장관으로 발탁도 하고 또 MB 인수위에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권이 오래가고 후반에 사실은 진박 간별사를 자초하면서 이제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것인데 권력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본성까지 변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급전직하는 저 모습을 보니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진박 간별사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말이죠. 벌써 2년 전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최경환 의원이 이른바 진박 간별사 역할을 자처했다. 당시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최경환 의원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 원내대표, 여당 첫 원내대표 안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생기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안 했습니까? 정말, 제가요, 그때 첫째 원내대표 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야당이 뭐 했습니까? 이래서 대통령이 하도 답답해서, 나 좀 대통령이 지금 죽을 시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진실한 사람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말이지 친박이니 무슨 뭐가 갈등이 가라고 마치 코미디 하듯이 말이지 이렇게 조롱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덜 도와주면은 더 서툴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좀 덜 도와주면은 그래도 아이고 그런 하는데 여기 대구 사람들이 좀 덜 도와주면은 대통령 입장에 더 서운하다니까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한 게 있니 없니 해도요. 제가 보는 데는 역대 어느 정부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통진당 해상 누가 했습니까? 그랬다는 공무원 연금 해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캠신을 좀 우울하게 보냈다 하던데 오늘 이 격려 소리 들으면은 좀 용기를 좀 받으시겠네. 지난 총선 전에 연설인데 말이죠. 최경환 의원 당시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까요?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박 교수님 좀 생각이 다르신 것도 같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공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그러면은 창조 경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초이노믹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정말 창조적으로 가계부채를 갖다가 1조 4천억을 만드신 분이 최경환 부총리예요. 늘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공과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 있고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은 덜 서운할 수 있는데 믿었던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서운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아주 고질적인 그 지역 감정을 갖다가 조장하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즉 사적인 이익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최근 이거 특활비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이게 사적인 즉 정권의 도덕성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선에서 지역 감정을 건드리고 진실한 사람을 얘기한 그 이면에 정말로 얼마나 추악한 그런 거래가 있었고 정권의 도덕성이 붕괴가 돼 있었는지를 갖다 보여주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의 영역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로서의 활동도 문제가 있지만 그 외에 친박 좌장으로서의 역할은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일으킨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주 역을 갖다가 담당하신 분이 최경환 의원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박 교수님은 어쨌든 법적인 영역, 불법, 위법 행위를 한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 이 부분과 공적인 영역, 정치인 또 장관으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한 부분, 그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최경환 의원을 잘 아시고 또 같은 당에서 또 지켜보도 보시고 그랬는데 최경환 의원 정말 실세 중에 실세 정치인이었는데 이제 구속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죠. 그다음에 취합니다. 취하는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그 진박감별사 저 부분인데 사실은 2016년 4월 총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당시 그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마음을 돌린 결정적 이유가 유승민 파동도 있었지만 권력을 가진 자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저급한 권력 투쟁이 이른바 그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표가 다 몰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을 할 때 최경환 의원 표정을 보면 겉으로 보면 자신감이 있지만 굉장히 취해 있습니다. 정말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와는 완전히 유리돼서 대구 지역에 집중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사실은 진박감별하는데 쓰였다 이런 지금 혐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정권의 핵심을 맡고 있는 사람이 대구 가서 전체적인 총선 판세와 무관하게 그다음에 민주정당으로서의 객관적 공천, 그 당시 상향식 공천 아니었습니까? 네. 당규가. 그것도 무시하면서 저런 형태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는 결국 권력 자체를 냉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저는 현 정부의 핵심들도 저 장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뭐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민주당이 앞서가는 분위기인데 만약에 경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진짜 문재인 접근이다 아니다 이 논쟁이 또 일어날 경우에 국민들은 또 냉정하게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런 최경환 정도 되는 분도 결국 취하니까 마지막에는 국민적 민심이라는 바다가 어떻게 출렁거리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저런 사태가 이제 오게 된 것 같은데. 정치인의 최고의 기준은 대통령 자신을 도와줬던 윗분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렇죠. 국민에게 철저하게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 친박 실세다. 네. 홍준표 대표가 친박은 자연스러운 소멸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이번에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은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도 바로 방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끼리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번 최경환 의원의 구속 이걸 어떤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본 게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이요 사실상 다 구속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친박의 비선 실세까지 구속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예. 이제 친박의 붕괴, 그러니까 친박의 붕괴가 사실상 다 이루어져 왔거든요. 홍준표 대표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친박의 어찌 보면 실세 중에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구속이 집행이 됨으로써 이제 친박의 몰락, 확실한 몰락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아까 화면을 보면서요 옛날 이 생각이 나요. 경제부총리 시절에 내가 부총리를 하면서 이렇게 양적 팽창 그러니까 돈을 좀 풀고 나니까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시 야당들이 관건선거 시비가 사실상 경제부총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1억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도덕적인 불감증이 그만큼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지금도 자신은 들어가 있으면서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나만 받았냐? 1억 받은 게 그렇게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대단히 참 걱정이 됩니다. 최경환 의원이 구속 수감된 곳이 서울구치소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서로 얼굴은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또 서울구치소에 같이 수감돼 있다는 이 사실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친박 와해와 관련해서 박상원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은 소멸됐다고 봐도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지금 최경환 의원에 가려져 있지만 이우현 의원도 구속됐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서청원 전 대표의 최측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 대표의 오른팔,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제 뭐 와해됐다고 보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친박이 가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노 친박할 때 친노 진영이 어떤 가치 동맹이라면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자 모였는데 이 횡적 연대감이라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정치사에서 옛날 뭐 상도동, 동교동은 뭐 민주화를 위한 어떤 뭐 가치, 그다음에 뭐 친노라면 어떤 뭐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라고 본다면 친박은 사실은 박근혜라는 그 보수진영이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 옆에 모여 있었던 각자 서로 상이한 사람들끼리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축이 무너진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고 또 서청원 전 대표도 정치적으로 좀 무기력한 상황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권력을 보고 온 분들이 이렇게 그 대통령이 구속되고 하는 마당에 그 집단을 대우를 형성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새로운 권력을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탄핵과 그다음에 줄줄이 이제 실세들이 구속되면서 사실은 그 보수정당 내에 친박은 짐으로만 남았지 그들끼리 어떤 다시 결기를 만들어서 권토중래하기는 힘든 애시당초 출발부터 힘든 구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경환 의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최고의 실세 정치인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최경환 의원의 구속이 자유한국당 내 개파, 친박계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자유한국당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오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았습니다. 새 인사차 만난 건데요.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는 시간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얘기 주고받았고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우선은 개연행도 뺏겼어요. 이제 방송국을 뺏어, 아예. 개연행도 지금 회장이 지금 물러났죠? 아예 뺏어. 그럼 그것도 적폐네. 적폐가 아니고, 그거는 강도죠. 제일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 사실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사회 환경이 어려울 때 야당을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홍 대표가 그래서 좋았어요. 쉬울 때 야당을 하면요. 재미가 없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야당을 해야지 야당하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년부터 하는 거는 핑계를 못 댑니다. 전부 자기들 책임이죠.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이고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신나는 야당이 될 겁니다. 야당의 강사는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지. 부정적인 측면 이야기하려면 협력이 안 되잖아. 지금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것도 능력 아니야?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진실이 담기지 않는 쇼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 주로 카메라 기자들의 초점이 홍준표 대표에게 맞춰져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왔어요. 두 사람이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작년 7월 달에 홍준표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대표 취임한 기념으로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으니까 딱 7개월 만에 다시 만나러 간 거죠. 워낙 두 사람들이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동의 집무실인데 집이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무실인데 거기를 갔는데 당초 일정보다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예. 그러니까 야 하면서 이제 반갑게 맞아주면서 평소에 그냥 야자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다가 지금 저 기자들한테 이제 일단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 빼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앞에 나왔던 그것들이 이제 촬영을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두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는 대변인이 전달을 해줬습니다만은 어쨌든 겉으로는 인사말 서로 나누고 지금 앞서 말씀한 대로 SBS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이죠.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신 영상을 보면 홍준표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 제대로 못할 것이다. 운동권 정권이다. 부작용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신나는 야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좀 자제를 시켜요. 그 야당이 강하게 하려면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지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면 협력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자꾸 그 얘기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되겠어.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나가고 비공개로 돌아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도 잘 안 듣는 건가요? 어떤가요?
뭐 홍 대표가 MB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진폭이 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도 하고, 아니 MB가 정치적으로 몰리는데 내가 도와줄 일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MB 때 특별히 내가 잘 나간 게 없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사적으로 만나면 미국 그 MB가 서울시장 그하고 미국 가 계실 때 홍 대표도 미국에 있었는데 뭐 그때 두 분이서 또 이렇게 같이 운동한 얘기도 하고 뭐 이래 되고, 그 다음에 그 MB 부인 되시는 그 부인이 옛날에 라면도 자기한테 자주 끓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MB 말씀은 뭐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정권을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뭐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면 잘하는 건 칭찬도 좀 하면서 비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조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또 압박이 좀 오고 있죠. 압박이 예.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저 장면만 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제 카메라가 일단 방향이 그 홍준표 대표로 집중돼 있으니까 역시 뉴스 가치는 MB보다는 그 홍준표 대표한테 있다는 것이 저 기자들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 아랍에미리트 임정석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얘기가 없었다.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야기 없었다. 이렇게 브리핑이 되는데, 그렇게 발표한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사실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최근에 이 UAE 관련 보도를 보면은요, 이거 참 비트코인보다 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UAE 방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당시 한국당에서 이게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어떤 뒷조사를 하다가 소위 보복 정치 하다가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맹 공세를 펼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이제는 뭐 이 원전과 관련돼서 이면 계약이 있었느냐, 또는 뭐 군사 지원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실 자체가 전면적인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면 아마 MB를 만나서 홍준표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꺼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야,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이런 모습을 아마 연출을 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국익을 위해서 그 얘기는 덮어두자 이렇게 갈 수도 했다라고 한 측면은 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이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지금 여당이나 또는 MB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한 측면도 여기에는 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지금 박창원 교수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자막 보고 계시죠?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막에 나오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여기에 덧붙여서 1억 5천만 원은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별도로 전달하도록 했다. 그래서 합쳐서 36억 5천만 원이 됐고요. 최순실이, 조금 전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최순실 씨가 국정원 상납금으로 박근혜 의상실을 운영을 했다. 이런 내용도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박근혜 의상실 운영비에 국정원 상납금이 사용된 것이다. 라는 게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33억 원 가운데 15억 원은 차명폰, 기치료 등에 사용을 했고, 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고 전달하고 했던 역할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했는데, 18억 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저로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서 여러분께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주요 뉴스 다시 전해드릴 때 법조팀의 윤나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 사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50분 동안 저하고 했었는데, 지난 대선 직전에 SBS 8시 뉴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에 대해서 자신의 발언이 과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갑자기 방송사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SBS 관련한 얘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 이 내용은
카메라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는 그 사이에 잠깐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만난 곳이 응접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자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회의실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회의실로 옮기자마자 다 내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조금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배석한 사람 중에 제 생각에는 거기에 비서실장이 우리 하금열 SBS 보도본부장 또 사장을 지낸 그분이 앉아 있으니까 아마 SBS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SBS도 뺏겼어요. 좌파 정권 들어서니까. 지금 부산의 KNN도 회장이 물러났고 아예 뺏어가 버렸다. KNN도. 그러니까 그것도 적폐네. MB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적폐가 아니라 그거는 강도죠.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동안에 쭉 홍준표 대표가 말했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자, SBS가 누구 거에서 누구 거로 뺏겼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SBS가 원래 주인이 누구였고 지금 그럼 누구한테 뺏겼다는 건지 저는 SBS를 다니면서도 저에 대해서 난 답을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 나왔을 때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유감으로 표명을 했었는데도 또 며칠이 지나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홍준표 대표의 머릿속에 뭔가 강력히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뺏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니까. 정치인이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호함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만큼 공공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게 언론 탓 아닙니까? 언론 탓이고 언론 논조 탓인데 어쨌든 뭐 저 발언은 그 뭐 100번 이해한다더라도 홍 대표가 갖고 있는 과도한 피해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장훈 교수님요? 과도한 피해의식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 있었던 여당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비단 SBS뿐이겠습니까? KBS, MBC, 그다음에 YTN 그동안에 언론과 관련돼서 언론인들의 그런 뭐 파업도 있고 또 해직 기자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언론관을 지난 정부의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뺏어간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방송을 정권의 소유물로 여긴 그런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정말 저급한 인식의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두 분 말씀으로 대신을 하고요. 홍준표 대표가 SBS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했던 발언 그리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SBS 문제여서 저희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권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SBS라는 그 방송은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주고 키운 방송입니다. 그 드라마 나올 때 서울 경기 일원에 있던 지방방송 그 드라마로 히트해가지고 지금 전국 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홍준표가 키워준 방송에서 그 짜우짓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대선 전 과정에서 SBS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SBS 8시 뉴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짚고 나면. SBS 8시 뉴스 없애버리겠다고 내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예, 일이 있어요? 그 유세 때 그렇게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SBS 8시 뉴스가 불공평했던 모양이죠? 불공평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님 생각이 그러실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또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이 됐으니까 예. 그냥 넘어갑시다. 그거는. 그래서 SBS 시청자분들과 SBS 조직원들도 있고 말이죠. 그 부분은 팩트가 아닌 부분이고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 짚고 나면 그러면 많은 구성원들은 또 SBS를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은 홍준표 대표님이 집권하셨으면 그때 그 말을 했다면 좀 과한 말을 했네요. 예. 예.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대선 때 발언과 주영진 뉴스브리핑 나와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지난 목요일 날 저도 제가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안 나오고 홍 대표가 여기 앉았으니까 네. 쭉 재밌게 봤는데 제가 좀 약간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대목은 어쨌든 우리 주영진 앵커가 홍 대표 쭉 1시간 동안 대담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메신저가 메시지단 얘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홍 대표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진중함,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시청자나 국민한테 굉장히 무겁게 좀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 네. 박 교수님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뭐 발정제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 무슨 얘기 나왔을 때 본인이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건 분명한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은 혹 한 발 뺍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또 꺼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와 언론 간 뭐 할 것 없이 지금 홍준표 대표의 지금 막말 정치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다. 왜 야당이 지지율이 지금 특히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꼽는 분들도 많거든요. 언론관도 문제지만 정말로 그 근저에 깔린 이 소위 아무 말 대잔치 이 부분은 우리 정치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저해 요소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을 통해서 사실 SBS 구성원들도 자성하는 계기도 됩니다. 지난 정권 때까지 SBS가 권력 감시, 자본 감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SBS라고 하는 방송사가 누구의 소유다. 그래서 뺏기고 빼앗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평소에 저희가 사과의 뜻으로 많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사전적으로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쾌함이 남아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SBS는 지난해 9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선언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합의를 해서 방송사상 최초로 사장 임명 동의제, 주요 보직 본부장들에 대한 임명 동의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의로운 언론, 방송이 되기 위해서 SBS 구성원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